네, 새해를 맞아서 4명의 시각으로 다각도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사색이라는 코너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오늘 진수희 전 의원,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사색 첫 시간인데 먼저 오전에 있었던 충격적인 내용 소식부터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일정 중에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에게 흉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상태와 관련해서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현재 환자 상태는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울대병원 후송 후 신속하게 수술할 예정입니다. 괴한에 의한 피습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어떠한 추측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새해가 되자마자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향한 테러 행위가 일어난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진수희 의원님, 오늘 발생한 사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일보를 한 11시 가까이 돼서 접하고 아주 깜짝 놀래고 네.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부디 경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서 불필요한 또 논란이나 뭐 가짜 뉴스나 이런 게 없도록 아주 신속하게 수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서울 로들섬으로 헬기로 이송이 돼서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될 예정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신속하게 좀 수술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아무래도 오늘 있었던 소식으로 당내에서도 상당히 분위기가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갑작스러운 대표의 피습으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잘 차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내일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네. 대표의 고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당직자들이 임무를 나누어서 대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머리를 맞대고 의원들과 상의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정치권에서 이러한 그 정치인에 대한 피습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규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여야가 모두 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권 전체가 정말 큰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신속한 수사, 철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 강조했는데 한 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께서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사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전말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주진 대표님,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발언 듣고 왔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가 정말 큰 충격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쨌든 야당 대표가 괴한의 피습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일제히 같은 목소리로 유감을 표명하고 또 규탄하고 또 진상을 규명하는 목소리를 내므로써 이 문제만큼은 여야의 정쟁의 소재로는 네. 쓰면 안 된다라는 데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증오의 정치, 독점의 정치, 극단적인 진영 정치가 낳은 비극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린 이 글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이제 정치권이 진영 논리 속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과도하게 악으로 규정하는 그런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이 네.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런 어떤 증오의 정치 또 선악
자신들은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다라고 하는 이런 증오의 정치가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니 정치인들이 종종 이런 감정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뭐 과거에도 몇 차례 그런 이제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테러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는 아주 근본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한 목소리일 겁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상대에 대한 자신들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흑백 논리식의 이분법적인 구도가 우리 정치에서는 이제 조금 완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좀 고민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상대는 악이고 우리는 선이다 이런 극단적인 진영 논리, 극단적인 진영 정치를 좀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진수희 의원님, 네. 진수희 의원께서도 지금 어떤 극단적 여야가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현 상황이 어떤 이번 사태의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 말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네. 아까 처음에 피습 직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의식도 있고 1cm 정도 열상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구나 다행이다 싶었는데 또 금방 접한 뉴스를 보면 경정맥 손상이 우려되고 대량 출혈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부디 그 심각하지 않은 거고 빨리 쾌유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금 이런 테러 행위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여야 당이 지금 1당, 2당 두 당이 이 민생을 두고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매사 사사건건 정쟁으로 일관하는 그래서 사생결단식 정쟁으로 일관을 하니까 그 양당의 지지자들도 굉장히 격해지고 또 극단으로 흐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 거대 정당이 정말 좀 이번 기회에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여야 공이 또 그 국회의원들이 정파를 위해서 또 매몰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고 각자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정치를 일삼다 보니까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힘든 국민들이 또 혐오하고 정치에 대한 어떤 비판, 절망하는 분위기가 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한 것도 이런 그 식의 테러를 낳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국회의원 전체, 정치인 전체, 또 여야 정당 다들 같이 반성하고 좀 성찰을 이번 계기로 성찰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윤주진 대표님, 이 제1 야당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가 있었습니다만 과거에도 이렇게 당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2006년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커터칼 피습이 있었고 또 지난 대선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이른바 망치 피습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은 사실 네.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을 향한 테러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보다도 다른 나라에서는 더 사실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더 아쉬운 것은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런 정치 테러는 나름대로 청정국이었다. 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만 점점 이러한 과격한 행동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요. 또 지난 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였죠. 그 당시에도 이제 단식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테러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지금 약간 조금 경계하고 싶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여러 테러 피습 사건들의 배후와 또 어떤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네.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앞서서 좀 증오, 독점, 진영 정치라는 표현을 쓴 것이 조금은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경계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사건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 반대 혹은 뭐 이재명 대표를 매우 싫어하는 뭐 여당 측 지지자 이런 동기라는 것이 아직 밝혀진 바가 전혀 없고요. 네. 지금 이 범행이 어떤 연유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 혹은 정말 아주 우발적인 사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3시 30분에 부산경찰청에서 용의자와 관련한 브리핑이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 브리핑이 시작되면 현장을 연결해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지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성필 위원장님,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가 끊이지 않는 배경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전 미국 네.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극단의 정치, 팬덤 정치가 조금씩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의회가 점령당하고 화재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옆나라 일본에서도 얼마 전에 아베 총리가 안타까운 사건을 네. 겪었는데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정치를 전쟁처럼 하는 게 문제다. 전쟁처럼 하지 말고 이 게임처럼 해야지. 게임이라는 것은 게임을 하는 도중에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끝나고 나면 유니폼도 서로 상대팀과 바꿔 입고 기념사진도 찍으면서 어떤 모습을 페어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정치가 언제부터인가 테러를 열어주지 않는 전쟁과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이런 팬덤 정치라든지 극단주의자들의 어떤 과격한 행태들이 조금 강해진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지금 현역 정치인들, 정당에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 자기들의 지지자들이 어떤 더 강한 목소리를 내도 전혀 말리지 않는 이런 네. 모습도 우리 정치권이 분명히 반성해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창환 교수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정치인들이 극단적 감정 소비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벌어진 테러의 어떤 이유들을 보면 네. 뭐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중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분들의 동선이라든지 위치 그래서 지금 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분이 뭐 한 달 전 뭐 과거 민주당 부산 행사에서도 그 찍힌 뭐 사진이 이제 돌기도 했는데 그렇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좀 극단에 계시는 분들이 정신적이든 아니면은 뭐 경제적이든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정치인에게 과감 없이 표출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네. 이것이 지금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아닙니까? 목을 갖다가 칼로 찌른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미수인데 이게 뭐가 어떤 문제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냐면은 국민들 앞에서 대표자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움츠려들게 만드는 효과를 네. 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엄정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또는 유명인에 대한 이런 감정 소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문화가 지금 우리 정치에는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앞서서 많은 분 얘기하셨지만 정말로 증오의 정치, 상대방을 갖다가 악으로 규정하는 이런 그 정치 문화들이 분명히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더 커지거나 또 컨트롤되지 못한다면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양하게 또 다양한 다음 이제 총선이 이제 99일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또 벌어질지 모르는 네.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겁나서 정치하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정치가 너무나 과잉되는 감정 소비가 아니라 조금 더 상식의 수준에서 서로가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그런 정치의 모습으로 조금 변해야지 이런 감정 소비가 정치인들에게 향하는 악성적인 감정 소비가 정치인들에게 테러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점은 고민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후에 헬기로 서울 노들섬까지 이동을 했고 지금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 병원에 구급차로 이동한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 서울대 병원에서 긴급하게 수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술 결과 어떻게 진행됐는지 추가적인 내용이 전해지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 저희가 신년 여론조사 결과들 종합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39%,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34%였습니다. 그런데 지지 정당이 없다는 답변도 19%에 달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월 총선에서 누가 중도 무당층의 표심을 끌어오느냐가 결국에는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수희 의원님, 네. 이번 신년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보다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높아진 그런 걸 볼 수 있고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지론, 안정론 네. 이 격차가 좀 좁혀진 결과들이 다수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컨벤션 효과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컨벤션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좀 봐야 될 텐데요. 저는 이 효과의 1차적인 관문이 아마 그 김건희 특검법이 네. 이제 정부로 이송되어 오면 바로 이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지점,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관문은 아마도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장, 공관위원장이 네. 과연 누구로 선임되느냐,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요게 두 개의 관문일 것 같고요. 그걸 계기로 이 컨벤션 효과는 더 갈지 아니면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질지 하는 게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 부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컨벤션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진단을 해주셨는데 윤주진 대표님, 지금 진수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컨벤션 효과 언제까지 좀 지속되리라고 보십니까?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둘러싼 향방 문제가 한동훈 장관을 향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한 중도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사실 예상이 됩니다만 사실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이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심각한 컨벤션 효과에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구로 임명을 하고 그 이후에 선대위를 구성하고 어떤 경선 룰을 방식을 통해서 공천을 해나갈 것인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향후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번 신년에서 보면은 메시지가 상당히 정제되고 기존의 정치권과는 다소 다른 문법으로 계속 유권자에게 접근을 해나가고 있는데 저는 요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슈 아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동안 기존의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여러 개혁적 노선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약간의 어느 정도 피로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이 정책적 전환을 이뤄낼 것이냐. 즉 한동훈 표 총선 그 공약이 무엇이냐. 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1월 달 안에 선명한 어떤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그러한 노선을 내놓는 것이 아마 이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컨벤션 효과를 이어가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총선 맞추면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컨벤션 효과가 유지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박상현 교수님, 박상현 교수님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컨벤션 효과 언제까지 지속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도 한두 달 안에 이제 그 어떤 기로에 서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왜 한두 달이라고 보냐 하면 일단 지지층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이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결집을 이뤄냈고 이게 국민의힘 지지도가 좀 올라가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컨벤션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지지자들의 기대치가 더 올라간다면 중도층에게 영향력을 소구력을 발휘하는 거고 이것이 유지되지 못한다라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기대치가 있는 거냐?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비대위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대위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 일단 내부적으로 리더십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는 거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중도 확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금의 리더십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천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서 기대감을 지금 띄우고 있는 건데 이 대대적인 물갈이 속에서 공천에 소위 반발하는 사람들이
대거 예를 들어 뭐 이준석 신당이나 또는 무소속 연합이나 이렇게 돼서 특히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 이것은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김건희 특검 플러스 다 정책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성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네. 사실은 뭐 일부 보수 언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 일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비쳤었는데 아직까지는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또는 반민주당, 반386, 반민주노조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커다랗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을 총선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한두 달 안에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그대로 가를지 아니면은 뭐 소위 실망으로 이어질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때문에 네. 국민의힘 공천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한 얘기는 대담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고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면 현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답변이 53%, 현 정부 지지를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이 39%였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29일과 30일에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 견제론이 54%, 정부 지원론이 36%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여론조사 결과 좀 짚어보고 있었는데 강성필 위원장님,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상당히 높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과연 이 여론을 민주당 지지율로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 원인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 국민을 유권자를 총 크게 한 세 부류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부류는 국민의힘의 지지자, 그리고 한 부류는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나머지를 무당층, 중도층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를 보면 거기서 어느 정도 답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이념, 카르텔,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해 첫날부터 어떤 야당과 대화와 협치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대결 양상으로 간다는 것이 국민께 매우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1년 반이 넘는 국정 운영을 하는 동안에 사실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노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작년에 신년사와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당연히 야당과 많은 그 호사가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그럼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뭐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등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긍정 평가가 낮은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우리 민주당은 그 반사이익을 받지 못하나 2022년 1월 1일 자 신문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대결 양상이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크게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2년이 지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어떠한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었을까 살펴보면 사실 최근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 말고는 다른 호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이다 같았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요즘은 고구마 같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여당이 이슈를 이끌어가는 것은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는 여당이 못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 앞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아니면 공천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20대부터 50대까지 주로 민주당이 인기가 있고 60대, 70대 이상이었는데 여기에 중도층에서 특히 30대, 40대 주부들이 한동훈의 어떤 신상 효과에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깊게
잘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혁신적인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님, 지금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혁신적인 모습을 더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권 견제론이 지원론보다 더 높은 상황이 돼도 민주당이 그 반사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과연 이 정부를 대체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과 책임감을 가진 정치 집단이냐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아직 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특히 중도층, 무당층에게 확실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는 무관하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또는 이 돈봉투 사건을 둘러싼 민주당의 전반적인 사법 리스크는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비명, 반명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시간을 끄는 이런 식의 전략으로 계속 일관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야당 심판론도 분명히 잠재돼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심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국민의힘 총선은 이 정부를 뽑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를 구성하는, 다음 국회를 구성하는 이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를 심판하는 심리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누가 이 국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냐, 효과적일 것이냐라는 질문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곧 바로 이 여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완전히 확실하게 구축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박정환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민주당이 지금 정권 심판론을 오롯이 지지율로 받지 못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여권, 검찰로부터 소위 말해서 기득권 카르텔이다 이런 비난과 또 그것이 비난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수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주당은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방탄국회를 한다던가 부체포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게는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에요. 외부의 공격이기 때문에 공격에 방어하는 거는 본능적인 일이죠.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오롯이 받지 못하느냐. 민주당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단 이재명 대표 오늘 안타까운 지금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지만 당대표 취임할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정권의 반사 효과로 이득을 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실력으로, 민생의 실력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다수당으로서 얼마나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입법 과정을 했느냐. 물론 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한 법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법, 예를 들면 이번 국회 임기 동안에 유치원 3법 같이 국민의 피부에 확 와닿는 법을 최근에 보여준 민주당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여론화나 공감대 형성에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에 비해서 언론에 비춰지는 민주당 모습은 소위 수박 논쟁이라든지 일사불란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질타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도 모자랄 시간에 내부에서 마치 공천 밥그릇 싸움 하듯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중도층이 윤석열도 싫은데 민주당한테 표 주기도 이렇게 좀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 지금 방금 우리가 앞서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50%를 넘는 것은 확연하게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구도가 아직은 우월한 구도다. 다만 이것을 민주당이 얼마만큼 안아서 정말로 얼마만큼 압승으로 이끌어내느냐. 이게 남은 이제 99일 동안의 과제인데 우리가 민주당이 받지 못했던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인물로 공천하고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될지가 그 안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진수희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의 그 여론을 고스란히 받아오지 못하는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왜 보여주셨던 갤럽 여론조사 그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정당 지지율 조사랑 그 선거 프레임 심판론이냐 안정론이냐 그 두 가지 여론조사 갤럽 것만 갖고 비교를 해보시면 묘하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무당층 19% 저걸 합하면 이게 그 정권 심판론 53%에 해당이 됩니다.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다음에 정부 지원 안정론은 그냥 국민의힘 지지율과 같아요. 39. 그거는 결국은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네. 더불어민주당도 중도층의 지지를 거의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중도층의 지지를 견인해내지 못하고 있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그 대표 이재명 대표라는 얼굴로 이 총선을 치르면 저는 이 상황은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급급했지, 그다음에 현 정권과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그것과 차별화되는 민주당만의 어떤 비전이나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해결 정책을 제시했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네. 없거든요. 그게 여전히 국민의힘과 함께 민주당도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바로 그래서 요 틈새를 최근에 그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이낙연 신당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3의 그 제3지대 신당들이 바로 이 부분을 파고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해를 맞아서 전국 순회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대전에 이어서 대구를 찾았고 앞으로는 뭐 광주와 강원도, 충청 등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윤주진 대표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 순회에서 대전을 먼저 찾은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결국 총선 승리의 승부처는 중도층에 있고요.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가장 균형추 또 혹은 그 중원의 어떤 상징성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대전 충청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선거의 이 여정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비대위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보면 2012년도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대위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담론을 끌어내면서 결국은 승리를 이끌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6년도에 구성했던 비대위도 사실상 안보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향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중도층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된 윤석열 대통령의 노선과 차별화된 새로운 아젠다를 갖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개혁 담론과 정책 담론을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고 그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 정책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고 네.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단은 전 지역을 좀 돌면서 그 지역의 현안, 경제 문제, 민생 문제, 도시의 침체 문제, 인구 문제를 직접 청취하고 거기서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파격적인 정책 행보를 이어나가기 위한 밑바닥을 다지고 있다. 네. 이런 의미를 좀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파격적인 정책 행보를 위한 밑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강성필 위원장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앞서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뭐 광주를 방문하긴 했습니다만 한 위원장으로서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광주를 가는 것이고 또 5.18 민주묘지도 참배한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 쏠리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하시기 전에 요즘 천만 영화라고 하는 그 서울의 봄을 한번 반드시 보고 가셔라. 그러면 어떤 광주 시민에 대한 어떤 5.18 그 민주항쟁에 대한 생각과 각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네. 본인 스스로도 어떤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대선에서 광주에서 12%가 윤석열 그 후보에게 나왔습니다. 득표가. 이것은 아마도 최초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자릿수를 넘은 그 보수 후보로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광주도 점점 변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도 서진 정책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광주 시민들은 보수 세력에서 보수 대표가 왔을 때 사실 그 모든 것을 그대로만 100% 이렇게 보인 대로만 바라보지 않는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좀 더 진지하고 조금 진솔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만나서 광주에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그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그 양당 모두에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도 조만간 인선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관위원장 인사 기준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진수희 의원님, 공천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멋져 보여야 하고
내용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사무총장에 이례적으로 초선의 장동혁 의원을 인선하기도 했고 이런 그동안의 인선 스타일로 봤을 때 공관위원장도 일각에서는 법조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파격적인 인선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천 과정이 공정하고 멋져 보여야 한다. 또 이기는 공천. 저는 이기는 공천하고 공정한 공천은 아주 원칙론적인 네. 말씀인데 멋져 보여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걸 잘 모르겠어서 한번 그걸 본인한테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다른 당직자들은 다 반려를 했는데 사무총장하고 여연 원장은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총장이 대전 출신의 충청 출신인가요? 장동혁 초선이고요. 아마 검사 출신,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네. 출신이니까 법조인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홍영림 여연 원장은 조선일보 여론 전문 네. 기자 출신의 또 대전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충청도를 굉장히 충청 표심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스윙 보터 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충청 표심 장악이 한 이유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서면서 왜 불출마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의미하는 바가 결국은 영남, 그 다음에 서울의 강남, 이 국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를 대대적으로 물갈이 할 거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흉흉한 소문들이 퍼졌는데 그걸 이제 한편에서는 굉장히 인사쇄신, 파격적인 공천이라고 네이밍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수준의 거의 뭐라 그럴까요? 대대적인 물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인사쇄신, 공천, 좋게 말하면 공천 혁신, 파격적인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선거 앞두고 정치권에서 물갈이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를 치죠. 그것이 마치 공천 쇄신인 것처럼.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물갈이 자체가 공천 쇄신이 될 수는 없고요. 물갈이한 이후에 그 빈자리에 어떤 사람들을 공천하는가 하는 거를 같이 보면서 그것이 과연 쇄신인지 자기 사람 신기인지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것이 공천 혁신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제가 한 말씀 덧붙입니다. 네, 진수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박창원 교수님, 공천과 관련해서 이기는 공천은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공천 과정이 멋져 보여야 한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동안의 여야가 공천이 멋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물갈이에 수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여야 이제까지 물갈이 안 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역대 50% 가까운 물갈이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반발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럼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떨어진 사람도 저런 멋진 사람이 들어오면 나 깨끗하게 자리 비워줄게. 과연 그런 공천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에 지금 불과합니다. 즉 사람을 비우는 것,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는 것이 공천의 끝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공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고 그렇게 바꾼 사람들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의 비전, 즉 하나로 꿰는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치에 때묻지 않은 사람들, 소위 초선이라든지 아직 정치에 들어오지 않은 신인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를 꾸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지, 국민의힘을 어디로 끌고 갈지 지금 그 누구도 비전을 내놓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총선에서 이런 사람들이 지도부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대거 공천이 되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만 바꾼다고 공천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만 일관한다면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사람을 바꿨을 때 그 사람을 바꿔서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지 국민에게 그 방향점을 같이 제시해줘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소위 법조인 출신들, 검찰 출신들이 대거 그 자리에 들어올지 아니면 정말로 그동안의 공약 약속한 대로 능력 있는 분들,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민주당보다 네. 더 유능한 분들 그런 분들을 채울지는 뭐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공천이 멋지게 끝나는 사례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부 갈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대대적인 물갈이는 이미 예고가 돼 있어요. 당내 반발도 굉장히 클 겁니다. 이 반발을 얼마나 정말 최소화하느냐가 아까 한동훈 컨벤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것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승부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2023년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만 아무 합의점 없이 회동이 끝났습니다.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을 창당하겠다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그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모습인데 오늘 나온 이낙연 전 대표 인터뷰를 보면 그동안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오늘 인터뷰를 보면 이준석 전 대표와도 연대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성필 위원장님,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신당을 만든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가 손을 잡을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 전 대표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은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성을 거의 뭐 90% 이상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양당 정치가 지금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그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보다 무당층, 중도층이 더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여론조사 기법이라든가 설문지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긴 한데 제가 구체적인 것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양당의 지지자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 무당층과 중도층이 생각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2월 15일 정도 되면 1번과 2번, 3번 기호가 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3번 정도는 받아야지 다음 총선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의석수를 만들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는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고 현재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시계가 되게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미 말씀하시기로는 당명까지도 지금 몇 개 후보를 가지고 네. 고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준석 대표도 얼마든지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만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자고 하면 갈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에 그래서 두 신당이 어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중간에서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진수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정체성과 이 지향성을 기준으로 보면 따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이준석 대표는 늘 그 개혁 보수를 주축으로 하는 거기서 이렇게 중도 쪽으로 조금 그 포용하는 그 정도의 정체성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과는 조금 그 이상적으로 보면 같이 가기는 힘든데 이제 또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상만 고집할 수는 없고요. 또 신당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호 또 따져봐 보고 국고 보조금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3지대에서 합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로 두고 있을 겁니다만 결국 결정적인 거는 그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선거제가 과연 병립형으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준연동형 현행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합할 수도 따로 각기 갈 수도 있지 않나. 병립형으로 회귀하게 되면 아마 병립형으로 가느냐 연동형으로 가느냐에 따라 텐트 사이즈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병립형으로 가면 이제 빅 텐트가 쳐질 것이고 연동형으로 현행 유지면 각자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 그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환 교수님, 지금 원칙과 상식 의원들 지난해 연말까지 민주당의 변화, 특히나 통합 비대위로의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 의원 4명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아무래도 오늘 이재명 대표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또 민주당으로서는 블랙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라던가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당대표가 지금 피습을 받아서 좀 굉장히 이제 경각에 달린 네.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물론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굉장히 당에 받은 충격도 크고 또 지지자들의 어떤 소위 말하는 동정 여론이라든지 또는 결집력 이런 부분들도 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나 당에 대해서 뭐 탈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가 사실은 분위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네. 좀 민주당 내의 어떤 소위 신당의 시계가 조금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는 한 1, 2주 정도는 속도가 좀 늦어지게 생겼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소위 비명, 네. 대표적인 비명 내부는 이미 당원들로부터 이미 선택을 받기가 힘든 구조가 됐어요. 민주당은 대표적인 뭐 당내 경선을 통한 이 선거 구도 후보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당에 돌을 던진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그분들을 사실 당내 경선에서 당 후보로 뽑아줄 당원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탈당 수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시기, 그 명분 요걸 둘러싸고 조금 늦을 것 같고요. 지금 이낙연 신당이 뭐 과연 이 소위 이준석 전 대표와 합칠 네. 수 있겠느냐? 저도 결국은 이건 선거제에 달렸다고 봐요. 지금 예상대로 병리평으로 돌아간다면 병리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소위 지역의 후보를 내야지 비례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기호 3번을 받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뭐 지금 예상과 달리 준연동형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굳이 당합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좀 그런 점에서 이 선거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소위 낙준연대가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낙준연대가 되든 안 되든 이것이 이 파괴력을 가지려면 국민들에게 소위 말해서 반윤 반명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윤 반명이 서로 겹쳐지면 좋은데 이게 겹쳐지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반윤한 것과 반명하는 분들이 극명하게 좀 갈려 있는 상태고 거기에 일부 겹친 분들이 중도층의 일부인데 그 중도층의 일부만으로 아까 다음 총선 구도가 될 소위 말하면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야권 심판론이냐 이 구도에 큰 영향력을 주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선거공학적인 임시 선거 연합정당 요 정도의 어떤 성격을 가질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소위 말해서 국민들에게 큰 소구력을 갖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주진 대표님,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신당이 총선 지역구에 80명 정도를 내보내겠다. 특히나 서울, 강남, 또 영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실성 얼마나 되는지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신당의 파급력 얼마나 되리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비례정당으로서 자신의 정당의 사이즈를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겠죠. 지역구 후보도 자신 있게 내는 것처럼 함으로써 정당의 어떤 틀을 갖추는 저는 이준석 신당이 이번에 신년 할애 같은 어떤 되게 형식적인 행사를 치른 것도 같은 맥락의 네.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특정했던 이 지역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존 보수 정당의 아성에 도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바로 사실은 이낙연 신당과의 어떤 연대도 이러한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무엇이냐면은 꼭 굳이 합당을 하지는 않더라도 네. 예전에 보면은 충분히 야권 연대라는 형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즉 뭐냐면은 민주당에 조금 더 유리한 지역구는 이낙연 신당의 후보로 좀 단일화를 하고 기존의 보수 정당에 어느 정도 좀 도전할 만한 지역구는 좀 이준석 신당으로 후보를 단일화해서 이 중도 빅텐트의 효과를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키고 전략적으로 각 지역마다 특화된 후보를 각자 고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유권자에게 더 큰 폭의 선택지를 주는 것이 지금 이준석 신당이 또 이낙연 신당이 바랄 수 있는 좋은 전략이고 이것은 공이 양당 대표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텐트가 커질 것이냐 작아질 것이냐는 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사색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